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천태만상 인간 세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나. 자, 오늘은 제가 시 한 편 읊었습니다. 사실은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이런 노래 가사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노래는 듣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노래를 안 하니까 뭐 이렇게 싱겁게 이렇게 반응하시는. 제가 부를까요? 천태만상, 인간만사. 사는 법도 가지가지. 아니, 이거 기로 퍼드립니다. 이거잖아. 많이 타락했군요.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요지경 이슈들의 머리가 어지러울 그런 지경인데 외부자들의 공식 법률 자문위원과 오늘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명예외부자 박범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우리 박범계 의원께서는 사실 나오실 때마다 네. 외부자들 시청률을 꼭 올려주시기 때문에 아니, 뭐 시청률 안녕하시죠? 네, 시간대가 바뀌어가지고 네. 어떻게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분발을 해보자고요. 한번. 시청률 파이팅. 해보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결국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과거사위원회가 우선 수사하라 하고 권고한 부분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였는데요. 이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부실 수사가 이루어진 배경인 수사 외압 의혹, 바로 이 부분도 또 재수사의 우선 과제로 떠올랐죠. 예, 과거 조사단의 그 실무조사단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를 했는데 그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새로운 게 나온 거죠. 김학의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2005년과 2012년 사이에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그 과거의 행태입니다. 이 문제가 과거 검찰이나 경찰이 계좌 추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 심지어는 당시 수사를 지휘한 검찰이나 청와대 인사들이 사건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이제 드러났다는 점이죠. 이게 뭐 김 전 차관 지금 재수사가 이렇게 앞당겨진 것이 앞서 그 김학의 전 차관의 해외 새벽 출국 시도 해프닝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왜 출국하신 겁니까? 성접대 의혹 인정하십니까? 또 안조사에는 왜 불응하시나요? 출국하신 거였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스스로 재수사를 앞당긴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 측은 뭐 긴급 출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 이것이 위법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태국 출국을 하려다가 바로 걸렸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돌피할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왕복 티켓을 끊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옛날에 항공사에서 일해봤잖아요. 그런가요? 저 항공사 출신입니다. 항공사 출신. 예. 안 그렇게 생겼는데요. 아, 그런 생겼어요? 네. 어느 나라에 갈 때는 잘생기긴 해. 몇 가지 요건이 있어요. 요건이. 왕복 티켓을 꼭 갖고 있어야 입국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왕복 티켓을 갖고 있었던 것만으로 나는 뭐 도지의 의사가 없다. 이거는 별로 이제 설득력이 없는 거죠. 또 제일 결정적인 것은 뭐 태국에 지인이 있어서 거기로 갈라 그랬다라고 변명을 하지만 사실은 원래는 말레이시아 티켓을 끊으려고 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범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의자로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긴급 출국 금지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전선에 접속해서 출국 금지가 되는지 확인한 것, 그리고 밤 12시에 탑승 직전이었다는 점, 이런 걸로 봐서는 도피의 의심을 받을 만하니까 그런 긴급성에 있을 때 하는 조치입니다. 좀 법적 얘기로 변소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다 차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궁색하면 이렇게 긴급 도피 형식으로 도망가려고 그랬을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새벽에 이거 굉장히 긴급 출국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과거사위에서 이미 예상을 한 거죠. 예상을 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이미 매뉴얼을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뉴얼 따라 바로 움직였기 때문에 아주 그냥 출국 직전에 딱 막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담당 검사 사실은 굉장히 칭찬해줘야 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할 것 같아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역시 황교안 대표 이름이 거론이 됐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당시 법사위원장이셨죠? 맞습니다. 제가 김학의 차관이 임명되기 며칠 전에 제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따로 뵙자고 해서 이것은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거죠.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와 지금 이제 진실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턱도 없는 소리라는 강한 부정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김학의 차관 전 차관 관련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대체로 저도 재판을 재판장을 해봤습니다만 강한 부정을 하지 못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또 하나는 김학의 차관이 사퇴한 뒤에 그 문제가 터져서 그 뒤로 이제 1차 무혐의, 2차 무혐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다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특정한 보고서를 말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포괄적으로 내가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어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보고서가 있다라는 거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박영선 후보자가 이제 본인의 일정 파일, 일정 캘린더에 딱 3월 13일 오후 4시 40분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만난 그 일정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현장에 이제 다른 분이 또 있어요. 법무부 기조실장인가? 그러니까 증인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황교안 그 대표가 여기서 빠져나가기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안의 핵심은 수사를 방해하는 외압이 있었느냐는 게 사실은 본이고. 맞습니다. 그죠? 예. 예. 그 이전에 예. 임명하기 전에 그 지금 황교안 대표가 법무장관으로서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아니냐는 건 사실은 가지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저희가 그걸 혼동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선은 뭐 지금 나왔던 거를 조금 제가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황교안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은 3월 11일에 임명이 됐죠.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자기 일정에 따르면 12일 날 국립묘지 다녀오고 이제 보고받고 그랬겠죠. 네. 그다음에 13일 날 국회 부의장을 예방하러 갔다가 잠깐 그 방을 들른 거죠. 법사위원장 방에. 예. 그리고 그 직전에 내정 발표가 났고 15일 날 임명을 한 거예요. 차관을. 그 일련의 과정을 쭉 보면 본인도 지금 임명받은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황교안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 사안의 모든 전모를 그때 알고 있었으리라고 추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손발이 바쁘거든요.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검증 과정이나 차관 임명의 일련의 프로세스는 법무부 장관의 손을 떠나 있는 일이에요. 냉정히 보면. 청와대 메커니즘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그러니까 개연성은 있겠죠. 이 사람 문제 있으니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런데 그때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자기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하는 건 별개의 문제고. 임명이 된 지 뭐 얼마 안 된 상황이기 아니,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한 예. 대로 본인도 지금 이틀 지나 손발이 바쁠 때예요. 보통 한 6개월 정도를 지나야 이제 일이 잡히고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 장관이건 수석이건. 우선 그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6월 달에 뭐 법사위 열렸을 때든가 그런 정도 상황에서 이를테면 이 수사를 방해하거나 하는 거기에 관여했다면 모르지만 이 말하자면 초기에 인지를 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마치 정국의 어떤 쟁점처럼 몰고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본질에서 벗어난 물타기다. 그것만은 제가 지적할 수 있다는 네, 뭐 거죠. 충분히 일부분은 일리가 있고요. 또 일부분은 좀 견해가 다른데 아마도 이제 황교안 장관 자체가 아마 차관의 그 어떤 그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해서 그것에 조치를 취할 장관이 차관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만한 그런 입장이 권한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 검증에 관한 문제는 아마 장관의 영역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알았느냐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1차, 2차 2013년도 11월 달 그리고 2차는 2014년 12월 31일입니다. 이 두 번에 걸친 검찰의 무혐의에 누가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당시에는 두 번 다 황교안 지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부터 이 지금 박영선 후보가 말하는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동영상에 관한 문제다. 그리고 6월 달에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7월 달에 경찰이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7월 달, 한 달 뒤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11월 달에 무혐의가 됐는데 이 역사적인 역사적인 순서가 점점 그 의혹이 짙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몰랐던 거와 알았던 거의 차이는 저는 꽤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세상에 불거져 나오게 된 이 과정에서 제가 좀 문득 드는 조금 좀 뚱딴지 같긴 한데요. 이 CD가
어떻게 새 나갔느냐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지금 CD 입수 경위를 밝혀라 하는 네. 부분이 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박지원 대표가 부분.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경찰 고위직으로부터 본인이 받았다. 그래서 박영선 의원과 공유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은 경찰 고위직이 수사 자료를 외부에다 유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비난 가능성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건 또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 사이에 그 사건을 둘러서 갈등이 꽤 오래됐다는 얘기잖아요. 경찰에서 계속 주장하는데 검찰은 무마하려고 들고 이러다 보니까 경찰의 고위직이 바깥으로 해가지고 북해서 문제 삼아달라 이런 취지로 내보냈다는 거잖아요. 그건 좀 그런 문제인 것 같고 더욱 중요한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게 이제 경찰의 수사를 갖다 덮으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신의 역할들을 갖다 그게 묻고 있는 핵심이죠. 건데 그게 왜 갑자기 이거 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는 만약에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사실 내가 알았지만 내 권한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괜찮은데 아예 몰랐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상 보니까 모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김학의 이분이 원래 그전에 뭐였냐면 검찰총장이 되려고 하다가 후보였죠. 후보였는데 안 된 거죠. 왜냐하면은 이 문제 때문에 검증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검증을 통과할 수 없는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차관으로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몰랐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분명히 볼 때 우리가 알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도대체 왜 거짓말을 할까? 이것도 뭐 합리적인 추론의 영역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어쨌건 조응천 민정비서관을 포함해서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 이중희 그 비서관이 일치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김학의 차관이 임명되기 전에 경찰에서 내사하고 있느냐 확인했더니 내사하고 있지 않다. 그랬는데 임명이 되고 나서 그 다음날 내사하고 있다는 발표가 나는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도 뒤통수 맞았다 그리고 왜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고 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줄기예요. 또 공직 검증을 담당하는 조응천 비서관을 이번에 제외시킨 거. 그다음에 당시 어쨌든 총 수사 책임자였던 최동욱 검찰총장이 제외된 이런 것들은 형평의 원칙상 맞지 않다. 왜냐하면 혐의가 없고 그다음에 대상이 아니다 하고 털어주면 되는 거지.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금을 딱 꺼놓고 이 사람들은 조사해야 되고 그것도 전부 하필 또 여권 근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제가 한번 좀 국민들에게 납득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저는 쟁점이 하나 생겼는데요. 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수석급 인사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수석급 인사가 질책을 했다. 왜 함부로 수사하느냐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응천 비서관은 아니에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고위공직자를 검증을 할 때 대체로 적합 또는 부담 또는 다소부담 이런 분류를 합니다. 다소부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눈치를 보는 경우인데 조응천 의원은 아직 정확하게 표현 안 합니다만 검증 보고서를 분명히 보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검증 보고서가 어떤 내용이냐. 적합이 아니라면 전 조응천 의원은 저는 클리어된다고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또 조응천 의원이 직접 그 당시 비서관으로서 경찰한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라고는 비서관의 직책상 저도 뭐 민정비서관을 했으니까요. 민정 2비서관 법무비서관 했으니까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건 수석이 결정할 문제일 거고요. 그다음에 최동욱 검찰총장인데 사실 최동욱 검찰총장의 그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 일찍부터 진행이 됐어요. 치밀하게. 그러다가 9월 달에 모신문에 터졌고 바로 한 20일 만에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 수사는 아까 최동욱 검찰총장이 그만둔 지 한 2달 뒤인 11월 10며칠에 이게 무혐의가 났거든요. 그랬을 때 최동욱 검찰총장이 여기에 개입할 만한 여지가 없었을 겁니다. 정신이 없는 본인 알죠? 얼마나 그게 엄청난 사태였다는 거를. 제가 봐도 지금 박 의원님 말씀이 논리적이에요. 네,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한 오해를 불필요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수사 대상으로 하더라도 다 면죄부 받을 거 아니에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미리 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라는 점에서 저는 별로 이렇게 세련된 방법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진술이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다 같이 통으로 해서 실체를 밝혀주십시오 라고 넘기면 과거사위원회는 그냥 빠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통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또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최동욱 총장이나 아니면 이제 조응천 이분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어떤 진술이
나온 게 없는데 또 넣기도 좀 뭐한 부분이 아니에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누구를 넣고 빼라 이렇게 할 근데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아니 어차피 수사가 시작돼가지고 필요하다면 부르겠죠.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좀 아니 생각하고. 그건 다르지. 근데 여기서 게 아니고 그렇게 이첩을 했는데. 잠깐만. 여기서 저는 이제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할 때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게 동영상이 돌고 그게 그냥 당장 나온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고 검찰총장 임명하려고 했을 때부터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못하고 뭐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이거 사실 이거 나온 그냥 다 낙마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낙마를 못 시켰을까? 민정수석부터 인사수석부터 아니면 검찰 등등등등. 이거 설명해 주신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대통령의 뜻이거든요. 그럼 대통령의 뜻 왜 그럼 대통령 왜 이런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을 내렸을까? 그럼 딱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이제 예. 추론과 뭐 이런 걸 갖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나간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박관철 씨가 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도 이제 그 증언이 2개가 나왔잖아요. 네. 사실은 윤중천 씨도 그 지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이 사건에 지금 최순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옛날에 그 박관철 경정 같은 경우에도 최순실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복수의 이 사람으로서 이게 나왔고 진술이 나왔고 그다음에 아구를 맞춰봐도 여기 딱 최순실이 있어야지. 이 모든 이 혐의가 설명이 된다는 뭐 거죠. 최순실을 합리적으로. 가봐라 아무 이거 없지만 우리가 뭐 보도 나온 거 전문을 갖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하고 어쨌건 내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과거사위원회에서 곽상도 그다음에 이중희 뭐 이런 분들만 딱 집어서 하고 같이 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안 했느냐 하는 거는 그건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 과거사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의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꼭 마치 청와대 대변인이 구속영장 청구 전에 가이드라인 주는 것 같은 그런 부주의하고 경솔한 발언한 거고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정상이라면 그냥 재수사 넘기면 돼요. 그럼 거기서 알아서 조사해서 털 사람 털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백도로 돌아갑니까? 또 왜 백도야?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다. 이거. 자, 그래서 까지 같은 맥락이에요. 아까 진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김학의 전 차관의 이런 의혹이 굉장히 오래됐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낙마가 됐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관에 임명이 된 것. 거기에는 분명히 저 윗선에 청와대가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그 수사 외압 의혹이 바로 이제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 수사가 당시의 민정수석실과 청와대까지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1차로는 부실 검증 그 자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학의 고검장을 차관으로 임명한 것까지는 아마 대통령의 임명권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그 맥락에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경찰이 이 부분을 이제 수사를 본격적으로 착수를 해요. 김학의 차관이 임명된 뒤에 타단이 나가지고 폭로가 된 뒤에도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데 당시 경찰청장이 김기용 청장이고요. 근데 그분이 다 유임될 거로 다 예측을 했는데 갑자기 딱 잘립니다. 네. 예, 잘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제가 실명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만 성은 아마 처음 얘기할 것 같은데요. 김모 수사국장 그리고 이모 수사기획관 그리고 반모 범정기획과장 그리고 이모 특수수사과장 이 네 사람이 다 전보 조치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수사 동영상 수사 김학의 동영상 수사의 지휘부입니다. 네.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수사 지휘부가 와해가 돼요. 그래서 강모 경정 혼자서 나홀로 수사를 합니다. 그 혼자 수사를 해가지고 7월 18일인가 7월 17일 날 소위 이제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이 수사팀의 해체, 이거는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행사한 거잖아요. 이건 인명권의 문제를 떠나서 네. 수사팀이 수사 의지를 갖고 있고 수사 혐의가 있고 단서가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한 거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범죄가 직권남용의 큰 범죄가 성립이 될 수 있고 이거는 진상규명이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그렇게 되는 상황이죠. 예. 이번에 재수사를 또 우선적으로 해라 하는 부분이 특수강간 혐의가 아니라 지금 뇌물 혐의로 뇌물 혐의라는 거죠. 옮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1차 무혐의와 2차 무혐의가 이 성폭력에 한정돼서 수사를 했고 1차 무혐의는 피해자를 알 수가 없다. 특정할 수가 없다. 2차 무혐의는 피해자 본인이 고소했으니까 피해자는 누군지 드러났어요. 근데 그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지금 수사 권고를 한 내용은 뇌물을 수사해라. 윤중천이라는 사람이 김학의 차관한테 돈을 줬다고 하는 시기가 2012년도까지입니다. 2013년 그 여름에 그때 송치될 때 역시 구속 기소가 되는데 내용은 그냥 경매방해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도로 기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윤중천의 주요 혐의는 사기, 배임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거액에. 그런데 그 부분은 완전히 기소가 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대출권과 관련해서 윤중천이 대출권과 관련된 건 다 배임입니다. 그 대출 조건을 갖췄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랬을 때 큰 덩어리는 제가 보기에는 수사가 안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 당시에 이걸 단순한 성접대 사건으로 시작을 하는 바람에 이게 그 큰 진상이 잘 규명이 안 됐다고 봐야죠. 아주 상식적인 거지만 왜 사업을 하는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접대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해관계가 있고 분명히 그 유착에 무슨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고. 그러니까 그 고리를 조사하려면 관계된 사람들의 금융계좌나 오간 돈을 추적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수순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던 거거든요. 네. 근데 뭐 공소시효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이게 뇌물 혐의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수사를 진척시키는 데 유리하다. 물론 뇌물 액수가 이제 1억이 넘으면 공소시효가 15년이 돼가지고 넉넉히 들어와요. 근데 이 사건의 본질이 수사 외압, 축소, 은폐, 무마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이걸 밝히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했던 과거의 최초의 수사, 이 동영상을 찍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다 규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소시효에 너무 이렇게 뭐 논리에 매몰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범죄는 재산범죄에서는 제일 큰 범죄예요. 배임이나 이 뭐 사기 같은 그 액수를 놓고 보면 그거는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하고 특경가법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라졌어요. 2013년도에. 그래서 기껏 경매방해죄 그리고 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아까 수석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의 문제가 없을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여성들을 그렇게 한 거에도 물론 여성들은 약물이나 여러 가지 뭐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성폭력의 주장하는데 그것도 있지만 왜 그렇게 하면서까지 상납을 했을까라는 거는 더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더 근본적인 문제. 더 근본적인 문제. 네. 그 두 가지가 다 투트랙으로 수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윤중천의 이제 입에 달린 거예요. 근데 입에 달린 거는 그 당시 윤중천이 정말 가리고 싶어 했던 그 범죄를 수사함으로써 이 동영상의 실체가 네. 이 여성들을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대한 실체가 저는 드러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네. 자, 이제 재수사 방식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김학의 사건 특검하고 드루킹 특검, 김태우 폭로 사건, 손혜원 투기 의혹까지 함께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박범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첫째 드루킹 특검을 재특검하자라는 말씀은 첫째는 가혹합니다. 김경수 지사가 지금 지사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구속돼서 지금 영어의 몸이 된 지가 꽤 몇 달 됐어요. 아마 재특검은 대통령을 노리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대통령의 당선과 이런 것을 저는 정당성을 부정하는 그 저희가 깔려 있다고 보는데요. 대통령이 만약에 관계가 돼 있으면 오사카 총영사를 줬지요. 주지 않음으로써 이것이 문제가 돼서 터진 거예요. 그럼 대통령은 그걸로 봐서는 제가 보기엔 저는 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재특검을 하자는 얘기는 결국 대통령 끌고 가기 위한 정치적 공세로 보여지고. 근데 야당이 또 이제 그런 공세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많은 부분 야당 입장에서 지금 보면 이게 황교안 대표를 겨냥해서 지금 뭔가 이런 여론 몰이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또 갖게도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부터 외압이 있었는지, 진짜 그 과정에서 우리 황교안 대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드러날 테니까 더 이상 서로 이겨갖고 정치 공세로 공방을 주고받는 그 모습은 별로 점잖지 못하다 서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걸 저희는 이제 외부자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특검을 하게 되면 네. 특검 추천권을 또 야당한테 줘야 되느니 막 이런 논란이 또 당연히 예상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그 임명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뭐 특검 꾸리고 특검이 그렇게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검찰에 이 사건을 맡기는 것이 이 사건 실체 발견에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사실은 그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누구냐면은 홍준표 전 대표가 코치해 준 거거든요.
니들 왜 그러느냐. 지금 이 김학의 사건 가지고 왜 이렇게 수세로 몰리느냐. 공세로 나가라. 그래가지고 빼지 말고 그래서 마치 그 김학의를 갖다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걸어라. 라고 해서 다른 걸 걸고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라. 조치하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그대로 받아들인 거고 사실 그 의도는 바로 뭐냐면 김학의 스스로 하지 말자라는 거지.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장이라도 저는 특별수사단을 지금 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박상기 장관께서 말씀하셨는데 특별수사단이라도 빨리 착수를 해가지고 수사 공소시효 우려라든지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빨리 말끔히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지난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시작된 의혹이 법원까지 이어진 거죠. 예,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이제 12월에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폭로 이후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환경부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이른바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해서 청와대에 이제 보고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였다라고 얘기를 해서 블랙리스트냐 체크리스트냐 이게 말이 많았죠.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 김은경 전 장관하고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요. 검찰에서는 지난 22일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로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영장판사에서 이게 기각이 돼버렸습니다. 네, 이번에 이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두고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뭐 법조계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법원의 기각 사유가 좀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이례적이라기보다는 저는 영장 청구 자체에 경악을 한 사람입니다. 지금 인사권에 기초한 그 감사를 한 거예요. 김은경 전 그 당시에 이제 환경부 장관이 영장이 기각됐는데 그 기각 사유가 수십 년 동안 대통령의 인사권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져 왔던 소위 내정의 절차, 내정이라는 것, 그것을 도외시한, 즉 그것을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것을 도외시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 영장 기각의 사유는 죄가 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측면에 저는 보는 겁니다. 네. 판사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수사 계속 한다고 그러는데요. 수사의 동력이 과연 앞으로 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경악했다 그러셨잖아요. 네. 저도 또 경악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심하게 얘기하면 혁명재판소 판결이에요. 왜냐, 요 앞에 그러니까 자꾸 촛불혁명 그러니까 진짜 무슨 혁명으로 정권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건가 하는 의아심이 들 정도였는데 왜냐하면 자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히 행사되지 못하여 방만한 운영과 기강행위가 문제되었던 사정. 예. 영장 담당 판사가 이 법리적 다툼이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까지 포괄적으로 본인의 인식을 내비치시는 성경책 같은 그 판결이 우선 드물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쨌건 물론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우리 헌정사의 불행한 사태지만 그것도 우리가 법치의 한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앞에 이루어진 인사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는 고쳐야 하지만 그 자체를 모두 다 부정하고 그것은 다 잘못된 인사니까 아주 극단적인 수단이나 불법적 수단을 써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인식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그 판결이라는 점에서 제가 정말로 매우 놀랐어요. 그리고 다 말씀하신다면 제가 또 네, 그러세요. 그리고 네. 하나만 더 이제 보태면은 저희가 이제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기각됐을 때 이 수사는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말하자면 구속영장 여부와 앞으로 진행될 수사 및 또 1심의 2심의 판결과는 전혀 별개다라는 걸 저희가 그때도 봤던 것처럼 앞으로 이루어지는 판결에서는 전혀 예상 못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너무 방심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방심. 저는 지금 박범계 의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경악을 했어요. 경악. 또 세 번 경악한가요? 제가 오늘 경악을 많이 어느 했네요. 경악을 지점이었나요? 했어요. 예. 표적 수사다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뭐 야당입니까 민주당이? 아니요.
아니 어떻게 검찰이 여당을 표적 수사하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정권 말기도 아니고. 옛날 방식에 지금 젖어 있는 거예요. 옛날 방식에 젖어 있는 건 바로 지금 민주당과 그러니까 여당이 우리 지금 정 변호사님이 정부죠. 잘 몰라서 하는 장 변호사입니다. 장 변호사. 네.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이거 제가 총도 헷갈리잖아 지금. 자, 박 의원님 옛날에 판사하실 때 영장 해보셨죠? 영장 담당 해보셨죠? 영장 전담도 했죠. 네, 그때 영장 전담하시면서 이렇게 기각사유 길게 써보신 적 있으세요? 이따 설명할 테니까 다 얘기해. 있으세요? 없으세요? 나한테 묻지 말고 다 얘기한다면. 없으시니까 말씀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둘이 만담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영장 기각 사유가요, 이제 500자가 된다 그래요. 저는 세보진 않았는데, 이제 기사에 500자라 그래요. 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옛날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각 사유가 뭐 70자인가 그랬었어요. 그때도 굉장히 길었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더 길죠. 근데 이렇게 영장 기각 사유를 짧게 쓰는 이유는 영장 담당 판사가 본안 판사하고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장 때 봤던 그 선입견이 본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리해놨거든요. 마찬가지로 영장 기각 사유가 간단한 이유는 본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짧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길게 썼다는 거는 뭐냐면 본안에 자기의 뜻을 비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판사의 아주 굳은 의지가 보이는 겁니다. 기각 사유가 뭐 500자니 350자니 뭐 70자니 뭐 이런 기준이 있지 않아요. 영장 발부 요건은 크게 범죄에 대한 소명, 도주 및 증거인멸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판사가 어떻게 결정문에 발부를 하든 기각을 하든 표현하는 것은 어떠한 제약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법농단이라는 걸 거쳤어요, 지금. 그래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한 100여 명에 가까운 판사들이 조사를 받았어요. 이제 그 여파로 적어도 아마 이 영장 전담은 자기 스타일대로 내가 이러한 고민에 찬 결정을 설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러한 긴 기각 결정문을 전 채택했다고 봐요. 제가 이제 굉장히 좀 납득이 안 갔던 부분이요.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한다는 구속 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오랜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법성 인식이 희박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과 박근혜 정권 이전 정권은 이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촛불혁명이 있는 거예요. 촛불. 그리고 박근혜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 하나 찍어서 쫓아내고 뭐 이런 것들 그 전 정권에서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차이는 뭐냐면 그 전 대통령들은 그걸로 인해서 처벌받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처벌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문재인 정부는 기준이 그 전 정부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사 판결문 그게 기준이 돼야 된다고 국민들은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몇 가지 좀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재판의 기준은 전 정부나 현 정부나 바뀔 수는 없는 겁니다. 언제나 왜냐하면 법률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재판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촛불 이전이든 이후든 마찬가지예요. 그걸 착각하면 안 되고 다만 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 그 케이스가 그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느냐의 문제는 지금 장 변호사님처럼 촛불 이전의 정부와 촛불 이후의 정부는 그 대상의 순서에서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말씀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공공기관의 대통령의 인사권이 그대로 미치는 공공기관 임원에 관한 문제고 수십 년 된 관행이고 훨씬 규모와 정도도 줄어들었고 그런 속에서 내정이란 절차를 통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촛불 이후에 촛불 이전에 국정농단이 있었고 그 국정농단의 여파가 산하 공공기관에도 기강회의 차원에서 영향을 미쳤다.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자, 그러면 이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산하기관의 인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먼저 쭉 평가를 했어요. 기관 평가를 했는데 기관 평가 결과가 너무 형편이 없어요. 그러면 그 결과를 고지를 하고 당신이 이렇게 형편이 없으니까 물러나시오. 책임지시오. 이렇게 갔다라면 저는 아마 법원에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검찰이 기소했냐?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인사수요가 있어요. 인사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꽂아 넣어야 돼요. 약간 낙하산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면 몇 자리를 비워야 된단 말이죠. 표적으로 찍어서 그 표적한테 먼저 가서 당신 사표 내시오. 사표 안 내면은 당신 수사 들어가겠어. 이렇게 겁박을 한 건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계속 버티는 곳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절차가 들어간 거예요. 순서가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명백하고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 결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사를 간 게 아니라 특정한 이유에 의해서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찍어서 표적으로 사정을 했다. 예. 이게 순서가 바뀌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영장 기각 사유에 또 하나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 감사를 했더니 실제로 지적 사항이 나왔더라는 발견됐죠. 거잖아요. 발견됐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걸 그거는- 기초로 해서 그렇죠. 진행을 했으면 검찰이 기소 못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장 판사가 얘기한 게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컨대 뭐 관세총장 막 임명하고 말이죠. 대사 임명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있었고 그걸 정상화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또 보니까 감사를 하니까 걸린 것들도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 그래서 기각을 한 거죠. 말을 안 듣고 버티는 그런 기관장들에 대해서 표적 감찰을 해가지고 그 비위 내용을 밝혀낸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됐으면 이거는 직권을 남용한 거죠. 자, 이제까지 법의 판단이다라는 것은 촛불혁명 이전이나 이후랑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보다 더 심한 일을 한 사람들 하나도 처벌 안 받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단지 그거는 간단해. 니들이 그랬다만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면은 윤리적인 이유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비난을 할 수는 있어요. 나는 그건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게 아니라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법적인 이유라니까요. 잘 보세요. 지금 이게 뭐냐 대통령의 인사권이거든요. 한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 같은 게 7,000개라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사 검증이 들어가는 게 몇백 개고 또 쉽게 말하면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많으면 3만 개짜리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뭡니까? 임명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자기 선거 도와준 사람들 또 한 자리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국정보 철학을 만들고 그다음에 정책들 만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나눠주지 않고서는 그 어떤 정치 집단도 집권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뭡니까?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요. 예.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입니다. 그 내각을 구성하죠. 그런데 표적 감찰이라는 이유로 이제 수사를 개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러한 사례들은 영장 이번 기각 사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데, 이러한 사례들은 영장에 표현했듯이 지난 수십 년간 과거 정부에서 있어 왔던 관행들이란 말이에요. 미국은 법 제도로 한 정부가 바뀌면 다음 정부가 그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서 정무적인 인사들은 수천 명을 물갈이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어요. 네. 우리나라도 소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임추위,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밑에서부터 인사하도록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과거 모든 정부에서 그 규모와 양은 뭐 지난 정부가 훨씬 더 하고요. 지지난 정부는 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계속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계속 말끝마다 그 얘기 하잖아요. 국민들은 새로운 정부, 본인들도 그렇게 약속했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도 자꾸 옛날 세상, 헌 세상을 갖다가 비교를 하면서 거기도 그랬는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국민들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너무 그냥 막 무차별적으로 동일시를 해버렸는데 저는 오히려 그 기각 사유를 좀 읽어보면서 이게 선을 그었구나라는 거거든요. 기존에 이제 그 박근혜 정권 때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경우였냐면은 이게 이제 임기 초기에 뭐 임명하거나 이런 저기가 아니라 그냥 임기 중간이었잖아요. 임기 중간에 어떤 사람들한테 불법을 시킨 거예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실행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 불법임을 아는 사람들이 이게 범죄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를 거부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집권 저희가 됐는데 이번 경우에는 아까도 정상화했잖아요. 국정농단 그 정상화라는 부분 쉽게 말하면 동기 문제가 있겠고 또 번째는 시기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정권 초기에 사실은 대통령 인사권 행사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죠. 근데 대통령 인사권 행사한 걸 갖다 검찰의 손아귀에다 맡겨가지고 불법성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게 통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측면이 있고 바로 이걸 갖다가 제대로 갈라서 해준 게 바로 요번에 그 영장 기각 사유였다고 보고 그게 왜 이례적이었냐면은 애초에 구속영장 신청 자체가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 전에 예컨대 봐요. 그 전에 봅니까? MB 정권 때 어땠습니까? 유인촌 장관이 빨리 좀 물러나시지. 노골적으로 하고 물러나고 안 물러나는 사람들은 뭐 했냐면은 감사라 그러나? 나도 당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글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준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건 윤리적인 기준이고 도덕적인 기준이지.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처벌 안 받았거든요. 법은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때 내가 당한 얘기가 뭐냐면은 세상에 학교 수업을 안 준 거예요.
2학기 수업을 안 줍니다. 진 교수님도 전 블랙리스트. 정권의 그렇죠. 블랙리스트 피해자.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우리 학교 그 총장 쫓아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한테 뭐였냐면 2학기 수업 못하게 했어요. 수업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다음에 뭐라는 줄 알아? 2학기 동안 수업하는데 왜 봉부타 갔냐고 내놔라. 한예종 때. 그렇죠. 한예종 때. 황당한 거죠.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소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쫓아내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우리 이동관 선생님은 펄쩍 뛰시겠지만 2008년도에 무려 그 공공기관의 그 기관장 한 300여 분에 가까운 분들 중에서 약 220명이 동시에 사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사표 내라고 다 일조로 받아가지고. 전 그거에 비해서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 소위 우리가 박근혜 정부에서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얘기해요. 이거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전 정부까지 하면 8년 동안 무려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사찰하고 검열하고 불이익을 준 겁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그리고 그것은 청와대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서실장, 담당 수석, 장관 그리고 문해위까지 체계적으로 내려오는 진중권 교수님도 그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김재동 씨, 김미화 씨, 또 김규리 씨 이런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인들에게 그런 체계적인 정권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펼쳐진 일들입니다. 이 얘기를 합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노태관 국장을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요. 이렇게 공공기관, 이처럼 그 무슨 뭐 환경부 산하의 공공기관 임직원에 관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분이 뭘 했느냐 하면은 소위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가 승마대회를 나갔는데 우승을 해야 되는데 2등 했다는 이유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라고 위에서부터 지시가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우리 딸이 1등 해야 되는데 2등 됐냐. 그래가지고 노태관 국장이 감사를 했는데 이쪽도 저쪽도 다 문제다. 양쪽에 다 양비론의 결론을 냈습니다. 공정한 결론을 냈어요. 그랬더니만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 나쁜 사람. 참 나쁜 사람이다 하고 쫓겨난 거예요. 울면서 그 유진용 장관한테 저를 비유하지 말고 저를 쫓아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조직이 큰일 납니다. 라고 했던 일이 그 일입니다. 그것과 어떻게 이번에 환경부 산하에 비슷한 일이 지금 어떻게 그것이 곳곳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 갔습니까? 거죠. 이거는 자, 제 말이 이제 상당히 설득이 있군요. 이제 동시에 이렇게 다. 너무 길게 얘기하셨어요. 길구나. 반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편집을 잘 할 테니까. 노태관 국장도 뭐 하는 일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잘라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법원의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노태관 국장을 그렇게 잘라버린 거에 대해서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2심에서 이제 유죄가 났어요. 2심에서. 그런데 1심에서 그렇게 무죄가 난 이유는 1급 공무원은 하급직 공무원들과 달리 그 신분 보장이 덜 된다, 다르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이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런 재량이 넓게 허용된다. 뭐 이런 취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2심 판결에서 그걸 뒤집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급 공무원이 신분 보장의 범위에서 제외는 된다. 제외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용권자가 자의적으로 잘려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날려도 되냐? 전 정권 사람이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날려도 되느냐? 이 기준에 의하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검찰은 그렇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그렇게 기준을 정해줬기 때문에. 1심에서 지금 이제 그 노태관 국장 찍어낸 것 자체도 무죄가 됐어요. 그리고 2심에서는 유죄가 바뀌었는데 무슨 얘기냐. 본안에 가서도 이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게 사찰해가지고 아까 말한 최순실 케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이라는 이름으로 무죄가 날 정도로 이것은 다툼이 심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은경 케이스는 제가 보기에는 본안에 가도 쉽게 공소유지가 쉽지 않은 케이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관행 얘기를 여러 번 하셨잖아요. 그 관행 얘기를 누가 제일 많이 했냐면 김기춘하고 조윤선 전 장관이 재판에서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전 정권도 근데 왜 우리만 그래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정권도 할 건데, 그지? 거기에 대해서 기존의 관행이 위법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해서 유죄를 내린 겁니다. 이렇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장 기각한 판사의 이 관행 표현 이것이 본안에서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때 말한 전 정부의 관행은 이명박 정부는 적어도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같은 10,000명 규모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 이명박 정부 때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범위 안에서는 네. 이른바 코드로 과거 정권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이른바 낙하산, 정피아에 대해서는 뭐 그런 일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요, 저는. 그러나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임기 보장해 주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한번 보세요. 저희 때는 권력 4기관장을 딴 것도 아니고 무슨 공기업 기관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국세청장, 아니 뭐 검찰총장,
경찰청장 다 전임자들 썼고 지금 우리가 다시 존경하는 판사분의 그 판결문으로 잠깐만 돌아가면은 이분이 관행이란 또 표현을 써가지고 논란이 됐죠, 그죠? 역대 우리 정권에서 다 뭐 그렇게 한 거다. 관행이라는 것은 불법에 대해서 통용이 안 된다는 건 우리가 이미 자 김관진, 양승태, 뭐 특활비 관련해서 역대 국정원장들이 다 줄줄이 구속된 거를 우리가 보면 그것이 관행이었다고 해서 불법인 이상 용납이 안 된다는 것. 근데 지금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에요. 왜 불법이냐? 100번 양보해서 자 어떤 사람들한테 우리 뭐 아닌 말로 낙하산 인사해서 보훈 인사를 해야 되겠으니까 자리를 비켜달라고 얘기한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파내기 위해서 표적 감사라고 그다음에 물러나지 않는 사람한테 다른 수단으로 압박을 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새로운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내정자가 안 되니까 전부 또 무효화시켰다가 또 어떤 사람한테는 예비 답안지까지 알려주고 그래도 안 되니까 또 딴 데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진. 근데 그것을 다 여러 가지 증언과 지금 증거를 보면 청와대 인사 수석 비서관실과 협의를 하거나 질책을 당하거나 채근을 당한 그런 상황이니까 검찰이 지금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이것이 위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쨌든 영장청구를 했을 터인데 그걸 기각하는 것까지는 뭐 재판부의 또 판단과 재량일 수 있으나 왜 앞으로 진행될 재판까지를 마치 다 관통하는 논리를 얘기하면서 관행이라는 것으로 그거를 면죄부를 주는 건 잘못됐고 온당치 못하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한국당에서 이런 반응이 바로 나왔습니다. 청와대 압박이 제대로 작용했다.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법원을 겁박을 했다, 압박을 했다.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왜? 그럴 생각이 있었으면 검찰을 압박해가지고 수사를 못하게 하죠. 그런데 수사 통제를 안 하는 겁니다. 수사 지휘를 안 합니다. 민정수석이 제도 그리고 관행, 문화 이런 쪽에 지금 염두를 두고 천착을 하고 있는 거지 그 한마디 했다가 만약에 요즘 판사님들이 한마디 하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건 근거 없이 떠드는 저는 가짜 뉴스. 저는 뭐 나경원 안 된다.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기준으로 봤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이것은 기각 사유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의 깊은 소신이에요. 확고한 소신. 그런 거지 뭐 밖에 외력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영장 전담 판사를 갖다 그걸로 보냈다 뭐 또 이런 또 음모론이 나오는데 네. 그 보낸 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라고 내가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영장 기각 사유를 통해 가지고 차후에 재판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는데 아니 영장 전담 판사가 다른 판사에 대한 뭔 영향력을 가졌을까? 이분이 무슨 대법원장입니까? 아니 뭐 법원 행정처장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과도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자기 소신인 겁니다. 저희가 100번 양보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한 거라고 저도 믿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청와대 대변인이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네. 전 정권과 형평에 맞도록 판결이 나올 기대한다는 식의 언급을 한 기억이 제가 없어요. 영장 심사 전날에 그러니까 한 거죠. 그것을 아주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가이드라인 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설사 악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더라도 참 부주의하고 생각 모자라는 발언이다, 코멘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것으로 인하여 쓸데없는 음모론과 논란을 지금 증폭시켰잖아요. 청와대의 그런 반응이나 그런 게 없이 만약에 나왔더라면 이렇게까지 시끄럽지 않았을 거예요. 야당이 뭐 그렇게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자기네도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뭐 성창호 판사에 대한 여권의 비판에 대해서 아주 호되게 비판을 또 했으니까. 사법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뭐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판결 예단 비난 이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왜 이런 쓸데없는 평지풍파와 의심함기를 불러일으키는 일을 청와대가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근데 어찌됐든 지난번 성창호 판사가 절대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한 재판인데 민주당은 그렇게 겁박을 주느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판사님들은 절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분이 설사 양승태 퀴즈라도 절대 영향받지 않고 고고한 독립적으로 판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영장 기각을 하니까 지금 수석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내고 무슨 압박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회절해가지고 이런 결정을 낸 거 아니냐라는.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아니 수석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1야당의 일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빌미를 왜 그러니까 줬냐, 결론적으로는 이 과정을 놓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사법농단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참 사법부가 커다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어떠했던 간에 현재 남아있는 판사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비교적 진짜로 독립해서 재판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하고 있고 예, 저도 그것이 그렇게 생각해요. 상당히 그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것이 설사 권력이라 하더라도 행정 권력, 입법 권력이라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 저는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딱 이 멘트가 김경수 지사 판결한 성창호 판사의 판결문이 나온 직후에 민주당에서 이런 입장이 전 나왔어야 됐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이 아니. 성창호 판사 개인을 그렇게 공격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인격 모독과 인격 살인까지 하고. 그런데 지금 김은경 장관, 전 장관 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똑같은 일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네. 뭐라 그러냐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하고 뭐 같은 학교다. 또 뭐 노동운동을 같이 했다. 이런 식으로 또 이 판사를 공격하잖아요. 근데 자유한국당 이거 잘못하는 거죠, 그죠? 민주당도 잘못한 거예요. 그때 성창호 판사를 그렇게 개인적으로 공격한 거예요. 저쪽 바라보고 얘기해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그래도 되는 뭐 일이라고요. 임종석 퀴즈 이런 말은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은경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혹시라도 유죄로 나와서 뭐 어떻게 되더라도 민주당이 반드시 이 태도를 저는 견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봐도 김경수 지사의 초기 수사부터 제가 관여한 사람이고 1심의 변호인들의 이 뭐 세팅이랄까 거기에도 관여를 했던 사람이에요. 누구 봐도 가슴이 아픈 사람이고 저는 김경수 지사를 믿는 사람인데 성창호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그런 일부의 그런 반응에 대해서 그것은 당이 주도를 하는 그런 형국은 결코 좋지 못한 재판의 결과에도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고 2심으로 가버렸는데 그 스테이지에서 계속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했어요. 했고 그럼 박 의원님이 영향력이 없으세요? 영향력 엄청 세시잖아요. 그런 건왜 부각이 안 말을 안 들어요? 그거 무슨 입법농단과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국회의원들은 다 각계가 지금 다 국민의 대표로서 다 신성하게 각자 임무를 수행하는 후배 국회의원들이 말이야. 아니 그런 합리적이고 견식 있는 말씀하신 것들은 반영이 안 되니까 참 안타깝네요. 사실 뭐. 우리- 아니 그래서 얘기가 그래서 잦아졌죠. 분위기가 예. 많이 쿨다운 됐죠. 잦아졌죠. 환경부 리스트 수사 돌파구 찾기에 돌입한 검찰. 김은경 전 장관 영장에 이제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 소환 카드를 꺼내 들었거든요. 소환을 하겠지만 진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본진이 털렸거든. 공소 유지가 안 된다는 게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인데 네. 뭐 확인할 거 뭐 해봤자 그 이 논리 자체가 무너지진 않는다라는 그래서 거죠. 검찰이 주장했던 바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청와대가 낙점했던 인사가 환경공단의 새로운 감사를 뽑는 과정에서 이제 탈락을 하게 되자 신미숙 비서관이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을 불러서 질책했다라는 게 검찰 측 주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소환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온 거고요. 차관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뭐 불려간 게 아니라 내가 가가지고 먼저 얘기한 찾아갔다. 거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사실관계는 다 나왔고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일단 공소유지가 안 된다고 판단이 내려버렸는데 아니 근데 어떻게 그 사실관계가 다 나왔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부분은 추가 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서 다시 영장 청구를 했을 때는 다른 영장 전담 판사가 또 그러니까 하게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면 저는 재청구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재청구 가능성 있죠. 왜냐하면 네. 명확한 추가적인 보강 증거가 나오면 저는 다시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관행이란 측면을 놓고 볼 때 또 대통령 인사권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을 놓고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수사가 심해요. 심한데 여기서 신 비서관을 소환 조사하면 뭐 안 나갈 도리가 없겠지요. 국법 절차로 진행되는 거니까 협조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설사 다른 영장 판사에게 이 사건이 가더라도 영장 발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뻔히 알면서 재청구를 한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의 정도가 많이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영장을 재청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결정적이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첫째는 검찰의 의지라고 생각하는데 대검에서는 그거 직권남용이 안 되니까 청와대까지 연루해서 조사하는 거는 온당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무슨 간이 배 밖에 나온 검찰도 아니고 동부지청 형사부에서 왜 이렇게까지 할까 하는 것은 자기네 나름의 입증을 해낼 수 있다는 확신과 소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뭐 판결문에도 있잖아요. 이미 드러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증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1심 판결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것을 매우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자꾸 블랙리스트다. 뭐 화이트리스트다 그래갖고 자꾸 말장난을 하니까 헷갈리는 건데 이건 살생부예요.
김태우 수사관이 얘기했잖아요. 330개 산하기관에 660명인가의 명단을 다 하고 가능하면 쫓아내고 말 안 들으면 표적 감찰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다른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런 내용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리스트 아니, 없어요. 그런 거 그게 아니고 수석님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이 사람은 곧 사퇴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사람은 사퇴할 겁니다. 이 사람은 사퇴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이 사람을 쫓아내고 이 사람은 거기까지 조사를 했다는 증언도 그거 나와 아닙니다. 있잖아요. 예, 그거 절대 아닙니다. 아니 그 문서 플러스 알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사 비서관이 공기업 인사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너무 잘하시잖아요. 잘 몰라요. 인사 비서관이 공기업 인사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너무 잘하시잖아요. 잘 몰라요. 왜 그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인사 비서관 아닌데 어떻게 알아? 아니, 그때 그 날고기는 그러나 이동관 이것은 수석 대변인이었는데 그걸 모르시면 제가 다 긴 적은 있지만 난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됐고.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뛰기라도 하시잖아요. 아니 이거 차를 타고 가야 돼 내가 지금. 말씀해. 아니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나를 태워 가야지. 아직 말을 하고 싶어도 숨이 차서 못 하겠어. 그러니까 좀 비켜. 그냥 열심히 뛰어야지. 근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청와대가 이렇게 지나치게 뭐 불러다 질책하고 또 막 답안지까지 주라 그리고 하는 이것은 법적으로 봐도 과도한 직권남용의 소지가 크지요. 그리고 이거는 그 이전에 정치적인 문제인데 사람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 앞에 그랬다 치더라도 이제 거기서 끝내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왜 똑같은 걸 더 심하게 하냐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사건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뭐냐면은 이런 일들이 이번 정부에 들어서 새로 생긴 게 아니라 덜어 있었던 건 과거부터 계속 내려왔던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된 거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됐다고 하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제안들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처럼 처음에 딱 정권 바뀌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물러나고 예. 이런 수도 있고 또는 일괄 사표를 하되 그중에서 그냥 남아있어도 될 사람들은 또 정부에서 딱딱딱딱 선별적으로 한다. 기준을 정하면 되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논의로 넘어가자라는 거지. 그게 맞다는 거예요. 지난주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 인사청문회로 뜨거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중에 가장 핫했던 인물은 바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였죠. 청문회 시작 전부터 자료 제출 공방으로 여야 충돌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자료 부실 제출, 부실 검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출 태도를 보면은 완전히 배째라시기. 의원님들께서 모두 2252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자료 제출을 안 한 것이 145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어제까지도 안 왔어요. 어제까지도. 지금 상황을 알아보니까 인사청문팀에서 이현주 의원님께 보내는 이메일 주소에 오타가 있어서 그 주소로 3번을 보냈는데 계속해서 안 받으셨다고 해가지고 들어도 지금 보자 하니까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후보자가 청문회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닌 건 더 잘 알잖아요. 박 후보가. 결국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청문회가 파행이 됐습니다. 핵심을 흐리는 불성실한 답변 태도, 비아냥거리는 거짓말 해명, 수준 낮은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박영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겠습니다. 근데 현장에 계셨으니까. 네, 제가 산자위원이니까 제가 청문했죠. 근데 이게 야당의 보이콧이 계획된 시나리오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제 원래 저희들이 이제 사전회의라는 걸 하거든요. 10시에 시작하면 9시 반에 만나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제 사전 대응 방안을 세우는데 오전 일찍이 아마 10시 전에 그 일부 기자들의 이제 정보 보고에 자유한국당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박영선 후보를 말 그대로 거부한다. 그래서 자료 제출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대공세를 핀 다음에 보이콧을 선언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떠돌았어요. 그런데 그냥 진행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이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했죠.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파행이 없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 국회 정론관에 가가지고 보이콧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중간에 박영선 후보가 말한 황교안 대표 동영상 관련된 그 인지 여부
그것이 결정적으로 지도부에 영향을 미쳐서 오다가 내려진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은 그런 추측을 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박영선 청문회가 아니라 황교안 청문회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돼버리고 청문회를 한 게 아니라 청문회 당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일단은 야당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저 굉장히 기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저승사자이기 때문에 본인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을까.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거잖아요. 뭐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252건이면 그냥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몽땅 다 내놓으라고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중에서 보니까 다 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000여 건 다 냈는데 그 중에서 145건만 안 낸 건데 낼 수 있는 건 다 냈고 또 많은 경우에는 좀 너무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없어진 것들도 있다라고 해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초점을 못 잡은 것 같아요. 저는 한두 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한 방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보니까 한 방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어차피 외부자로서 지켜보면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의원 불패, 또 하나는 이제 저격수 본능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여태까지 한 번도 의원 출신 현역 의원이 낙마한 적이 없어요. 한 방이 있었어도 과거에 아주 아슬아슬한 것들도 다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아마 자유한국당에서 처음에 전략을 짤 때 일단 과거에 우리가 당했던 거를 갚아주자. 그리고 망신 주는 선에서 일단 최대한 화력을 집중하자. 그러나 이제 거꾸로 우리 박영선 의원을 이제 보면은 이 저격수로 한번 자리매김을 하면 계속 저격수를 하려고 그래. 그거는 공격할 때는 되거든요. 수비할 때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청문회장까지 나와갖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막 얘기하는 그런 행태가 납득이 갔을까.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내로남불의 끝판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또 했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이거 뭐 거의 다 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숫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제출하지 않은 145건에 어떤 자료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여기는 물론 개인의 아주 지극히 신상적인 그런 자료도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인의 비밀, 사생활의 비밀이나 뭐 직무상 비밀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도 보호가 되게 돼 있어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자가 과거 인사청문회 할 때 그 후보자들이 실정법상 비밀이 보장돼 있으니까 제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양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정법상 비밀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에 관한 서류를 못 내는 것을 양해해달라. 그러려면 청문회 뭐하러 합니까? 신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박영선 후보자의 과거를 보면 본인이 뭐 40회 넘는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그렇게 낙마시킨 많은 사람들, 많은 예에 대한 뭐 보복이다 이런 거는 이제 본인도 감수를 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평균적으로 보면 뭐 저도 청문을 많이 한 셈인데요. 그냥 수백 건 정도였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는. 근데 2,200건이 넘어간다는 건 도대체 어디서 그러한 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들을 만들었는지가 일단 궁금했는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년치 금융자를 다 내놔라. 뭐 야당 의원 측에서는 박영선 의원이 예전에도 그렇게 했다. 근데 그렇게 했어도 그걸 안 낸다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보이콧한 적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투망식 청문회였어요. 이번에 투망식 조사, 투망식 자료 제출. 그물을 다 쳐놓고 잡히면 고기고 안 잡히면 돌이다 이게. 네. 이미 2,200건 내놓으라 할 때 이거 물 건너간 겁니다. 못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특정한 부분이고, 근데 아까도 이제 내로남불이었는데 바로 그 국민들이 뭘 보는 거냐면은 저 사람이 요구하는 자료가 정말 검증에 정말 필요한 자료냐, 그런데도 안 내놓는 거냐, 이걸 평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딱 보면은 그걸 모르겠거든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방어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상당히 공격적으로 방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당신 남편 일본에서 집 샀지? 그럼 뭐라 그러냐면, MB 사찰 때문에 남편이 직장이 잃어가지고 이러면 저쪽에서 그래서 더 할까요? 그러면 그쪽에서 하지 말라고. 네. 오히려 말리는 이제 상황이 됐고요. 또 병원 자료 같은 경우, 도대체 유방암 자료가 왜 나오냐? 그럼 당신 같은 뭐 전립선암 잘 내놓을 거냐? 이렇게 얘기가 돼버린 거고, 심지어는 뭐냐면 섹슈얼 헤러스먼트다. 이렇게 뭐 성희롱에 가깝다라고 오히려 공격을 당했고,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요구 자체가 너무나 무리한 요구다라는 식으로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아니 분명히 문제 있는 게 이미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야당 의원들이 그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지 못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뭐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일본에 있는 그 아파트 가격을 신고를 했는데
그게 가격이 굉장히 낮게 됐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야당 의원이. 동경에 있는 빌라만큼, 아파트만큼은 가격이 내려갔어요. 시세대로 신고한 겁니까? 아니면은 시세보다 낮게 신고한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공직자 재산 등록에는요. 네. 공시지가 또는 저기 시세 이렇게 신고 규정대로 했다 이거죠? 네, 그럼 그렇습니다. 규정에 어긋나면 책임지시겠습니까? 네, 여기 자, 일본에 이게 후보자가 알고 있는 재산 등록 기준과 관련 규정과 여기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다른가 봅니다. 이 공직자 윤리법이 어찌 우리 후보자에게만 달리 적용됩니까? 이철규 의원님도 아파트에 살고 계시던데요. 네. 그 이철규 의원님이 살고 계시는 그 아파트가 네, 됐습니다. 네. 묻는데 대답하시고 그다음에요. 우리 후보자님 웃지 마세요. 우리 후보자님 오늘 답변한 태도를 보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좀 한번. 박영선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때 잘못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에는 공시지가 또는 취득가액, 시세, 좀 취득가액 중에 높은 거가 있으면 높은 걸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취득가액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비슷한, 일본의 공시지가 비슷한 그걸로 낮게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부분은 박영선 의원이 그렇지 않다. 공시지가 또는 시가 이렇게 돼 있다. 이건 법을 명백하게 잘못 가짜 뉴스거든요. 그렇게 발언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제대로 못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근데 운 좋다. 그거는 검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식 또는 그 사람의 인식이 잘못됐다. 아니 인식이 아니라 잘못됐다라는 부분이 그게 아니라 법의 내용을 지금 후보자가 잘못 국민들 앞에 잘못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아파트 산 것 자체가 무슨 굉장히 비도덕하거나 부도덕한 아니, 건 아니었다는 거죠. 신고를 잘못한 거고 유효한 거죠. 의혹을 지금 가족도 말씀하시는 신고한 거죠. 거니까요. 네. 그다음에 또 민주당 국회의원 7명이 회기 중에 부부 동반으로 태국으로 골프를 치러 갔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2009년에 임시국회 회기 중에 부부 동반 해외 골프를 간 적이 있다. 이것도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저희 그 민주당 의원들 한 7명 정도가 갔는데요. 금요일 날 밤에 출발해서 월요일 날 아침에 돌아오는 것이었고 그 당시에 저희가 그것이 보도가 되게 된 것은 국정원 직원이 저희 민주당 의원들을 미행하고 사찰해서 KBS에 됐고요. KBS 자, 제가 아니 말씀드리는 이거 이 거는 말씀은 좀 끝까지 드리고 아니,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제 시간 끝난 다음에 하시고. 아니 국정원이 그걸 사찰해갖고 그거를 알게 됐다. 이렇게 이제 국정원이 그거를 사찰해갖고 그거를 알게 됐다. 이렇게 이제 화제를 틀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사고까지 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아니 근데 그거하고 회기 중에 7명 부부 동반으로 그 태국 간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란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과나 해명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골프 회동 같은 경우도 지금 그걸 발견했으면 그게 되는데 그때 그게 뭐냐면 국정원에서 그걸 갖다가 유수 언론사에다 내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당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간 건 잘못한 거고 또 사찰은 사찰이고 이렇게 가야죠.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고 돌려. 추궁하는 사람들이 잘못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궁하다 보니까 어떻고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저 콩이니 파치니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청문회 장이니까 자기가 해명할 것만 하면 돼요. 그건 아니었다. 맞다. 근데 나쁘게 얘기하면 아주 악의적으로 얘기하면 초점을 흐리기 위해서 엉뚱한 걸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본인이 여태까지 쌓아온 말빛을 갚을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좀 겸허한 자세로 뭐 그 부분은 내가 뭐 부족했다. 조금 더 성숙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는데 오히려 본인들은 뭐 시원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공세적으로 해서 뭐 그러나 이거는 그 소탐대실이었다. 저는 이제 요번에 그 청문회를 보면서 이제 둘 다 문제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도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야당도 특히 이제 야당이 더 큰 문제긴 하지만은 제대로 검증을 해서 낙마를 시킬 사람들을 딱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검증을 해가지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낙마시킬 사람 낙마시킨다라는데 관심이 가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뭐 국정의 뭐랄까 전국의 주도권 이런 거죠. 예컨대 저쪽에서 패스트트랙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이걸로 청문회 보이콧으로 맞설래 이런 거에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 박영선 저는 반드시 낙마시켜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박영선 후보를 갖다 검증해가지고 정말 낙마할 이유가 있으면 그때 낙마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낙마를 목표로 간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한 방은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되치기 당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카운터파츠까지 황교안 한 방 막지니까 삐쳐가지고 이제 우리 못하겠다. 국민들이 보니까 황당한 거지. 뭐 해야 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에서는 지금 7명 장관 후보자 전원이 부적격으로 본다. 그래서 즉각 사퇴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들에게는 모두 부적격이고
정권에만 적격인 장관 후보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맥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청와대 인사 검증이 정말로 문제입니다. 검증 책임자인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의 사퇴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청와대가 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또 강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범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청와대를 대변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무거운 또 질문을 오랜만에 나왔더니 오늘 가혹하군요. 어쨌든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분들 전부를 다 부적격으로 놓고서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라고 나오는 것도 저는 굉장한 무리고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좀 역풍의 소지가 있다. 대통령한테 명분을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도 사실은 7명이면 7명 전원 다 통과시킬 거라고는 그렇게는 기대는 또 안 하잖아요. 또 카드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명분을 좀 주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명분을 안 줬잖아요. 그러면 이거 청와대는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로 그러면 다 통과시켜야 되나?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고민이 더 깊어지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야당에서 특히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분들이 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좀 밀고 땡기다가 타협점이 나오겠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일방적으로 다 밀어붙여서 임명하는 그런 사태는 저는 있을 리가 없다. 또 그래서 있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전 이 시금석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청문회 제도 진짜 바꾸자. 미국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6,000명 정도를 지명하지만 그중에 1,200명 넘는 사람을 상원에서 인준해서 통과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대통령이 63명 지명한 것 중에 23명만 인준 투표하는 이걸 하지 말고 할 거면 제대로 검증을 해서 찬반 투표해가지고 안 되는 사람은 거기서 그냥 안 되도록 하든지 상임위에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한번 바꿨으면 좋겠어요. 맨날 똑같은 소리 이거 계속 하는 거는 정말 국민도 이제 필요하고 지겨워요. 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또 이렇게 외부자들에서 인사청문회 못지않은 아주 열띤 토론을 하셨는데 오늘 대단하셨습니까? 네, 정말 외부자들은 역시 탄탄해요. 가끔 경악을 해서 그렇지. 경악을 너무 자주 해. 경악을 하죠. 본인은 그 표현을 안 쓰지만 더 자주 경악하면서 경련을 일으키잖아요. 경련을 일으켜. 아니 그러면 이번 주도 우리 뿜계 의원님 그 시청률을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이거 잘 나와야 되는데 잘 나올 겁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홍보를 좀 세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